이번 영상을 통해 주위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마약의 종류와 즉 간접적으로 마약 및 약물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이해하고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오남용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에 노출되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과 다학제 간 협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약에 취한 중독자들이 널브러져 있고 좀비처럼 굳은 채 멈춰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유행하는 마약, 펜타닐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What's wrong with your leg? I have abscess. The drugs, they put holes in you. I don't know, something that they're putting in it, some type of additive. I don't know if it's the trank or I'm not sure. Let me see. 앞서 본 영상은 세계 최대의 마약 소비 국가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 모습입니다. 몸이 꺾인 채 축 늘어진 사람들이 앉아있거나 불편한 자세로 굳어있는 모습은 이 거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다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마약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내팽겨치게 만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 문제는 여러 법적인 문제와 엉켜있기 때문에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고 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및 사회적인 영역을 떠나 분명한 것은 마약 중독이 의학적인 정신질환 중 하나라는 점이며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고 마약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관심과 사회적인 논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약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평소에 마약에 대한 뉴스나 기사들을 접하셨다면 마약을 불법적 경로로 취득하여 가루물질이나 주사기로 주입하는 모습들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일상 속에서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고 되고 있고 너무나 쉽게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해당 교육 영상을 통해 마약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과 올바른 대처 및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약은 정확하게 어떤 물질일까요? WHO는 마약을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가 해당되며 천연마약, 추출 알카로이드, 합성마약으로 분류합니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양한 양상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마약을 사용하였을 때의 증상도 있지만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금단 증상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마약 관련 증상들로는 호흡, 심장박동 등의 변화가 있으며 때로는 호흡 억제와 같은 증상들로 인하여 생명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마약은 신체적으로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무엇보다 뇌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뇌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은 조울증, 우울증 등의 기분장애, 환각 등을 동반한 정신증, 불안과 공황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약은 뇌에서 사용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뇌의 신경망인 보상회로에 변화가 생겨서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뇌 신경계의 변형은 마약에 대한 강렬한 갈망과 중독성을 유발하게 되고 마치 사로잡힌 듯 끊임없이 마약을 추구하여 스스로를 통하기 점점 어렵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양의 마약으로는 만족감을 얻기 어려워지며 이를 내성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만 원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결국 더 깊은 중독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한 마약을 끊으면 떨림, 구토, 불안 등 심각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 다시 마약을 찾게 만듭니다. 마약은 뇌뿐만 아니라 신체와 정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끊임없는 중독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정신분열증까지 유발하며 사회적 관계 또한 악화되고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심지어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마약이 무서운 이유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존과 조절력 상실이 쉽고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마약은 단순한 쾌락 이상의 위험한 존재로 정신력으로 호르몬 작용을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치료와 지원을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 사용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었고 소수 사람들의 탈선 정도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마약 사용량은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엔에서 정한 마약 총정국의 범위는 이미 넘어섰으며 이제 마약 중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적 개입과 방지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 관련 통계 자료 중 월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23 2월 단속 인원이 909명이었으나 2023 2월은 1271명으로 약 41.5% 증가하였으며 2024년 2월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을 14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전업주부 및 고소득층이 높고 20대와 30대 남성과 저소득층에서는 국민 인식도가 낮아 집단 간의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마약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개인적으로는 마약류 관련 약물을 사용할 때 그 위험성을 숙지하고 매우 주의해서 사용함으로써 중독적인 약물 사용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약의 정의와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대학생분들이 직접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 경로 5가지를 확인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다니던 익숙한 약도가 보이시죠? 지극히 평범했던 이 거리에서 마약이 공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화면 속 주인공이 돼서 마약 노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사례별로 자세히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학생 여러분들, 요즘 과제와 시험하시느라 너무 지치고 힘드시죠? 지금 저희가 새로 개발한 피로회복제 무료 나눔 진행 중입니다. 모두들 하나씩 받아가세요. 집중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음료랍니다. 여기서 질문. 당신이라면 현재 나눔 중인 피로회복제를 받으실 건가요? 받지 않는다. 오늘 피곤하기는 한데 요즘 기사 보니까 저렇게 나눔하는 음료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다는데 조심해서 나쁠 것 없지. 그냥 집 가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공부해야겠다. 대상자분은 마약 노출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셨습니다.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받는다. 나 마침 피곤해서 공부에 집중 안 될까봐 걱정이었는데 저거 먹으면 공부 완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로회복제를 받으셨군요. 그렇다면 피로회복제를 받은 다음 상황을 살펴볼까요? 공부 시작 전 당신은 받은 음료를 마실 건가요? 마신다. 평소에 맘스터 마시긴 했는데 설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에 이상한 성분을 넣었겠어? 비슷한 음료겠지. 서로 믿고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 그냥 마셔야겠다. 피로회복제를 마시는 선택을 하셨군요. 참여자분은 마약에 노출되셨습니다. 이 사례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인데요. 학생들을 타깃으로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말로 학생들을 부추겨 음료에 마약을 타서 학생들에게 먹였습니다. 그 후 학생 부모들에게 연락해 돈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보이스피싱까지 이어졌고요. 그러니 학생분들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 먹으면 안 되겠죠? 마시지 않는다. 받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성분이 불분명한 음료는 마시지 않는 편이 낫겠지? 공부하다가 졸리면 맘스터나 사 마셔야겠다. 마약 노출 가능성을 잘 차단하셨습니다. 학생들이 먹는 음료에 마약을 타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학생들을 노렸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은 범죄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도 20여 년 정도 마약 사건들을 해결해왔지만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볼 상황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장소인 병원인데요. 병원에서 마약을 구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뇌전증이나 정신병약 이외에도 마약의 일종의 수면제를 학생들이 병원에서 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밤에 잠을 너무 못 잤네? 요즘 맘스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병원 또 들르기 귀찮으니까 집 가는 길에 수면제나 한 번에 잔뜩 받아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수면제 좀 받아가려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졸피뎀 5mg 2주치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도 잠 못 주무시면 2주 후에 다시 찾아주세요. 맘스터 같은 카페인 음료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3달치 처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병원까지 올 시간이 없어서요. 그건 안 됩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 약물로 법적으로 4주까지만 한 번에 처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 원하신다면 한 달치 처방해 드릴 수는 있지만 우선 2주치 처방 받는 것을 의사로서 권장합니다. 아, 그런가요? 에이,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다른 데 가야지. 그럼 그냥 2주치만 주세요. 아, 나 진짜 수면제 없으면 못 자는데? 엄마한테 대신 처방받아달라고 할까? 아니다. 그냥 다른 데 한 곳 더 들러야겠다. 당신이라면 다른 병원에서 수면제를 또 받으실 건가요? 안 받는다. 아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카페인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으니까 맘스터부터 그만 마셔야겠다. 네. 졸피뎀은 항정신병 약물이므로 카페인과의 섭취는 지양해야겠죠. 그렇다면 만약 받는다는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다. 간다. 또 밤을 지새울 수는 없지. 안녕하세요. 그리고 3달치 처방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잠을 잘 못 잔 지 오래되어서 한 달치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또 오셨네요. 오늘도 그거? 네. 이제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저건 무슨 상황이지? 아싸.
수면제 엄청 많아졌다. 이제 밤에 잠 좀 자겠네. 그런데 요즘에는 한 개씩 먹으면 효과가 적어진 것 같던데 2개씩 먹어야겠다. 약도 많은데. 다른 병원에 가서 약을 재처방 받는 행위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수면제는 중독 가능성이 크기에 약물 남용 및 임의로 복용량을 늘리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다른 병원에서 수면제를 재처방 받았다는 점인데요.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지켜볼 장면은 집에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함께 지켜보시죠. 집이 나가서 빨리 수면제 먹고 자야지. 아? 좀 신나는데? 저기요. 저희 가게 한번 커먼하세요. 프리 드링크 쿠폰 포유 베이비. 당신이라면 클럽으로 들어가실 건가요? 들어가지 않는다. 아, 피곤하니까 그냥 집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들어간다. 아, 풀이 참을 수 없지. 뭐 어때? 오늘 한번 제껴보자고? 와씨, 저 누나들 너무 예쁘다. 한번 말 걸어볼까? 아, 몸 좋은 형님들한테 다 뺏겼네? 역시 끼리끼리인가? 됐다. 술이나 마셔야겠다. 그리고 무료 쿠폰 하나 써야지. 여기 발렌타인 하나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Hey baby, do you have a name or can I call you mine? 오브콜스. 와, 미쳤다. 이 누나. 이거 한잔 할래? 당신이라면 아름다운 그녀가 주는 술을 받아 마실 건가요? 안 마신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받아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다. 거절하자. 아, 저 술 이미 많이 취해서요. 사치네. 집이나 가렴 꼬마야. 꼬마? 나보고 꼬마라고 한 거야? 참나, 됐다. 오늘 기분 망쳤어. 집이나 가야겠다. 당신은 마약 노출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반대 상황 함께 보시죠. 마신다. 예쁜 누나와 시간을 보낼 기회 바로 원샷한다.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마셔봐. 맛있을 거야. 왜 이렇게 어지럽지? 너무 빨리 마셨나 보다. 기분은 또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또 마시고 싶으면 나 찾아오렴. 후후. 또 마시고 싶어. 대체 술에 무슨 짓을 한 거야? 클럽에서의 마약 검거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검거가 어렵습니다. 전체 마약 신고의 약 40%가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는 신고이지만 검거율은 가정집 검거율인 28%에 비해 한참 낮은 2%대입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되어도 영장 없이는 검사를 강제로 시행할 수 없으며 술에 취한 사람과 분별이 어려워 빗발치는 신고에도 대응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검거가 어렵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마약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클럽이나 유흥업소와 같은 장소에서 낯선 사람이 주는 주류 등에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주인공이 클럽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아까 클럽에 있던 형님들 몸이 너무 좋던데? 나도 다이어트 조금만 하면 금방 몸 좋아질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나 한번 시도해봐? 아, 큰일이네. 이 세상 여자들 다 나한테 반하는 거 아니야? 와, 알고리즘 뭐야? 나 다이어트 고민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바로 다이어트약 광고가 뜨네? 구경이나 해야겠다. 오, 후기 보니까 효과가 확실하네? 당신이라면 비만 치료제를 구매하실 건가요? 구매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비만 치료제는 처방이 따로 필요한 거 아닌가? 더 알아보고 결정해야겠다. 네. 다음은 다른 답변을 했을 경우입니다. 구매한다. 후기가 좋은데 뭘 고민해? 바로 사야지. 배송도 엄청 빠르네? 오늘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중 감량 바로 들어간다. 먼저 헬스장 다녀와야지. 당신이라면 식사 전 배송받은 약을 드실 건가요? 먹지 않는다. 근데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는 이렇게 쉽게 구하는 것부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던데. 구매한 건 아깝지만 그래도 규정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미리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다. 먹는다.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 이미 후기도 여러 개 봤는데 뭘 더 의심하겠어. 참가자분은 마약에 노출되셨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미용 목적으로 처방 및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만 치료제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비미 25 이상의 환자 체중 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벌써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사에도 나온 마약 유통 방법인데요. 던지기수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입니다. 아, 어제 수면제랑 다이어트약 사고 통장이네. 알바하기는 귀찮은데 돈 좀 땡길 데 없나? 당일 50만 원 여기 들어가 볼까? 간단한 배달입니다. 저희가 지정한 위치에서 물건 챙기시고 목적지에 두고만 가시면 됩니다. 배달 확인 후 무통장 입금으로 당일 바로 입금해드립니다. 아, 진짜요? 개꿀인데? 물건 받는 곳도 집 가는 길 주변에 있네? 한번 해볼까? 당신이라면 배달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뭔가 꺼림직해.
50만 원 준다는 것 보니까 중요한 물건 같은데 나 같은 일반인한테 시킬 리 없어. 이게 말로만 듣던 마약 배달인가? 어서 이 방 나가자. 던지기 수법에 참여하여 마약 범죄에 가담할 뻔하셨습니다. 질문창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뭐야? 물건을 가져다 두기만 했는데 진짜 50만 원을 주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한 달이면 이게 얼마야? 그러면 나도 이제 억대 연봉인가? 으이, 거기, 멈춰봐. 에? 너 방금 마약 배달했지? 그게 마약이라고요? 응, 너네 총책이 누구야? 초총책이요? 저 그런 거 몰라요. 일단 경찰서 가자. 안 돼요. 참가자분은 마약 유통에 가담하셨습니다. 마약 처벌에 관해서는 마약을 한 사람은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과 치료를, 그리고 마약을 유통한 사람에게는 엄벌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달한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마약 운송이 의심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가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준비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사례 중 당신은 몇 번 마약 위험에 노출되셨나요? 밖에서 주는 음식부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 클럽과 유흥업소, 인터넷을 통한 비만 치료제, 그리고 직접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사례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이렇듯 마약은 우리의 일상에 침투해 있습니다. 오늘 다운 대표적 사례들을 잘 인지하셔서 언제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이 제정되어 있기에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라면 마약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알선 또는 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어떤 형식으로든 마약을 거치게 된다면 관리법 제60조 1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 처벌의 수위는 정하는 데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약을 얼만큼 누구와 다루었는가, 범죄 행위와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상습적이었는지가 주요 요인들로 볼 수 있는데요. 초범인가요? 상습범인가요? 여러분이 초범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형량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지만 상습적이었다면 처벌 수위는 점차 중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므로 상습적인 마약 사범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누구와 함께 했나요? 여러분이 마약을 접하는 과정에서 함께한 사람들과 형량도 함께 가중될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행위가 아닌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며 체계적인 성격, 그리고 범죄 확산의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서겠죠. 얼마나 가지고 있었나요? 많을수록 형량이 커집니다. 소지량이 많으면 단순 투약보다는 판매나 유통 목적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필로폰 1g 이상 소지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앞편의 경우 10g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마약의 종류와 이를 어떻게 범죄에 사용했는가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밀수입, 양도, 소지 순으로 형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투약과 제조에 가담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에도 가담하였나요? 중추신경개혁제제, 소위 물뽕으로 불리는 이 약은 타인에게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약은 사람을 인사불성의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성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만일 타인에게 GHB 투약 후 성범죄까지 가담하였다면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것으로 중간간중강제추행죄 성립하여 3년에서 10년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존 형량에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그랬어요. 만약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약 범죄에 가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아무것도 모르고 마약을 운반했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되면 그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엄벌주의로 마약류 생산, 유통, 공급하는 사람은 물론 그 수요자까지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투약 이외에도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마약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범이 아니었고 필로폰 투약 경력이 있는 황 씨. 황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잠이 든 사이에 지인 A 씨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는 바람에 다시 필로폰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가 강제로 투약한 필로폰에 의해 황 씨는 필로폰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황 씨는 마약을 다시 하고자 하는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울증 등의 정신병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황 씨와 A 씨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황 씨의 경우부터 살펴보자면 필로폰을 다시 시작한 계기 즉 A 씨의 강제 투약에는 고의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필로폰을 투약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 모두가 마약을 하는 것도 아니기에 재판부가 정신병력을 참고할지는 몰라도 황 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황 씨에게는 마약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투약 경력이 있는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상습성까지 인정된다면 형량은 더 가중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황 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할 때 A 씨, 강제 투약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A 씨의 행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일으켰기에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마약관리법은 특별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상해죄 대신 마약관리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 씨는 허가받지 않은 자의 마약 투약 행위로 인정되어 황 씨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마약 투약자와 강제 투약자의 처벌은 법률상 동일합니다. 강제 투약의 행위의 범죄 심각성이 더 크다는 여론이 불거지며 강제 투약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므로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게도 투약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경각심을 더욱 더 가져야 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나니 나도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되었을지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마약류 오남용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익명으로 마약 판별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변을 통해 마약류 6종에 대한 2주 이내 노출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본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본인만 원하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가 양성이거나 본인이 희망하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으로 연계해 줍니다. 이때 중독 판별 검사비나 의뢰 입원 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이었던 않았던 마약에 중독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마약 투약으로 인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재활 가능성에 대한 마약 중독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재활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명시함으로써 처벌 대신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만일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기소되어 형사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엄중한 처벌은 물론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먼저 제공함으로써 마약 사범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과 약물 중독재활센터 다르크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일반인에 비해 자아 존중감이 낮고 외부 자극에 약해 충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도 드물고 잦은 재발과 심한 금단 증상으로 인해 무력감이 커져 극한의 절망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 30개의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누구나 치료보호를 신청하고 몇 가지의 절차를 거치면 입원이나 외래 치료를 통해 무료로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르크는 약물 중독자가 직접 운영하는 치료재활센터로 약물의 단약을 원하는 사람들과 24시간 함께 거주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대부분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를 통해 부정적 가치관과 그 습관까지 바로잡고자 합니다. 위 기관들에서 단순히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 개별이나 집단 재활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원인을 함께 미리 알아보며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미리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 마약 투약 혐의로 치료 후 잡혀가게 되는 것일까요? 신분 노출이나 경찰 신고에 대한 두려움, 입원 치료에 대한 반항심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그 어느 정보도 발설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에서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관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약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홍보, 연구 등 국가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에요. 저 코너 있죠? 그런 애들은 이제 약을 파는 애들이에요. 위험하진 않아요? 저거 보세요. 저기 지금 펜타닉 먹고 지금 굳어 있죠? 어디요? 저 코너에. 그렇죠?
지금 주사로 지금 손으로 하고 있죠. 얘들도 마찬가지고, 응? 얘들도 마찬가지. 저 가운데 있는 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펜타닉 하는 애들이고요. 지금 뭐 불 태우고 있죠. 다 이제 헤로인 하는 애들이고 펜타닉 하는 애들이죠. 저 오른쪽에 영상을 보시면 미국 필라델피아의 경우 경찰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치안이 나쁘다고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해 보이네요. 하지만 마약 근절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위 영상처럼 범죄가 판을 치게 되자 미국의 경우 마약 단속을 포기하고 절제와 투약자의 건강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 재활 비용을 포함하여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들어가는 돈만 연간 하나 5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마약퇴치본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5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GDP 0.2%의 수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엄청난 비용이 사용되고 있지만 마약 중독 범죄는 물론 그 사망자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이는 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마약의 심각성과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마약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약 예방을 위한 다짐을 함께 외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 약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가져요. 예리한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방심하지 말고 서로를 지켜줍시다. 오늘 배운 내용과 이 구호를 마음에 새기고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봅시다. 지금까지 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